1637년 1월 한강 옆 넓은 마당에서 조선의 왕이 무릎을 꿇고 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주아렸는데 이민족 황제 앞에서 머리를 박은 거죠. 이 치욕의 시작에는 아무도 몰랐던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굴욕을 막으려 했던 왕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 왕을 쫓아낸 사람들이 바로 이 굴욕을 만들어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2부에서는 광해군부터 숙종까지의 명분과 현실 사이에서 찢겨나간 왕들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보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임진왜란이 끝난 자리를 한번 상상해보세요. 7년 전쟁 동안 국토의 절반이 불탔고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어떤 도시는 인구가 전쟁 전에 10분의 1로 줄어들었을 정도였으니까요. 이 처참한 폐허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왕이 바로 광해군입니다. 광해군이 왕이 되기까지 과정은 그 자체로 한편의 드라마인데요. 임진왜란 당시 아버지의 선조는 의주로 도망을 쳤습니다. 백성을 버리고 혼자 피신한 거죠. 그 수치를 씻겠다는 듯 광해군은 분조를 이끌고 직접 전선을 누볐습니다. 피난민들 사이에서 함께 먹고 함께 자며 군사를 모았는데 백성들이 그를 따를 수밖에 없었겠죠. 하지만 선조는 그런 아들이 못마땅했어요. 인기 있는 세자가 경쟁자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결국 선조는 끝까지 광해군을 냉대하다가 죽으면서야 마지못해 왕위를 넘겼어요. 광해군이 왕이 된 시대는 동아시아의 판이 통째로 뒤집히던 격동의 시기였습니다. 수백 년간 이 지역을 지배하던 명나라가 기울기 시작했고 만주의 후금이 빠르게 세력을 키우고 있었거든요. 어디에 줄을 서야 하는가? 이게 광해군이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였는데 그의 선택은 명확했어요. 어느 쪽도 적으로 만들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명나라의 요청으로 군대를 보내면서도 동시에 후금과 싸우지 말라는 밀지를 장수에게 따로 보낸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명을 돕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싸움에 끼어들지 않는 전략이었는데 나중에 역사가들이 평가하길 이것이 당시 상황에서 가장 현명한 외교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신하들이 폭발해버립니다. 임진왜란 때 조선을 도와준 명나라를 배신하는 건 의리가 없는 짓이라는 거죠. 명나라가 기울어도 끝까지 섬겨야 한다고요. 광해군은 반박했습니다. 의리를 지키다 나라가 망하면 어쩌겠냐고. 실록에는 이 논쟁의 흔적이 여러 차례 남아있는데 여러분 이 장면이 낯설지 않으시죠? 원칙과 현실 사이에서 선택해야 하는 순간은 우리 삶에서도 수없이 마주치기 마련입니다. 광해군의 선택은 현실적으로 맞았지만 정치적으로는 치명적이었던 겁니다. 설상가상으로 광해군은 왕자에 대한 불안에 점점 사로잡히기 시작합니다. 왕위를 노린다고 의심받는 이복동생 영창대군을 강화도에 유폐하여 결국 죽게 만들었고 어머니나 다름없던 인목대비를 궁궐 한 귀퉁이에 가둬버렸어요. 자신을 지키려다 스스로 적을 만들어버린 거죠. 결국 1623년 신하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인조반정입니다. 광해군은 왕자에서 끌려 내려오고 이후 유배지를 전전하다 1641년 제주도에서 홀로 숨을 거뒀어요. 향년 67세였는데 아무도 그의 죽음을 애도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왕이 명분의 시대에 가장 철저하게 버림받은 왕이 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럼 광해군을 내쫓고 왕이 된 인조 이야기를 해볼까요? 나는 이 자리에서 엄숙히 선포하노라. 우리 대조선은 명나라에 대한 의리를 영원히 지킬 것이며 인조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은 선언이었는데요. 명나라를 섬기는 명분의 나라로 돌아가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선언의 대가가 생각보다 훨씬 빨리, 훨씬 잔인하게 찾아왔습니다. 광해군이 쫓겨난 지 불과 4년 만인 1627년 후금 군대가 압록강을 건너요. 정묘호란이 터진 거죠. 인조는 강화도로 피신하고 굴욕적인 조약을 맺는데 바로 형제의 나라가 되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걸로 끝났으면 좋았겠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1636년 후금이 나라 이름을 청으로 바꾸더니 이번에는 형제관계가 아닌 군신관계를 요구합니다. 조선이 신하의 나라가 되라는 거였죠. 신하들은 일제히 반발했고 차라리 죽겠다는 상소가 빗발쳤는데 그 차라리 죽겠다는 사람들이 죽을 각오로 싸웠다면 달랐겠지만 그것은 말뿐이었어요. 그 사이 청의 12만 대군이 압록강을 건넜습니다. 인조는 남한 산성으로 피했습니다. 한겨울이었는데
성 안에는 군사가 1만 3천 명이고 성 밖에는 청군이 12만이었죠. 47일을 버텼어요. 식량이 떨어지고 지원군은 오지 않았고 전국에서 의병이 일어나긴 했지만 청군에 막혀 성 안으로 들어오질 못했어요. 그렇게 1637년 1월 인조는 결국 성문을 열었습니다. 삼전도. 조선의 왕이 한강 옆 넓은 마당에 섰어요. 맞은편에는 청태종 홍타이지가 앉아 있었고 인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3번 절하고 9번 이마를 땅에 조아리는 309고들에 조선의 왕이 이민족 황제 앞에 이마를 땅에 박은 날이었어요. 그걸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인조의 두 아들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청나라 인질로 끌려갔고 수십만 명의 조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노예로 팔린 사람도 있었고 평생 돌아오지 못한 사람도 있었죠. 그럼 명분을 지키겠다고 외치던 신하들은 어디 갔을까요? 그들은 안전한 집에서 분노를 사귀고 있었습니다. 나라가 무릎을 꿇는 동안. 광해군이 막으려 했던 바로 그 결과가 광해군을 쫓아낸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진 거예요. 이제 효종 이야기입니다. 골모로 끌려갔다가 돌아온 복림대군이 왕이 됩니다. 효종은 청나라에 당한 치욕을 갚겠다며 북벌을 외쳤어요. 군대를 키우고 무기를 정비했는데 말뿐이었습니다. 청나라는 이미 중국 대륙 전체를 손에 넣은 제국이 되어 있었고 조선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을 수 없는 벽이었거든요. 효종은 그 꿈을 품은 채 세상을 떠났습니다. 뒤를 이은 현종의 시대에는 조금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 전체가 논쟁에 빠지는데 그 논쟁의 주제가 뭔지 아세요? 효종이 죽었을 때 왕실어른이 상복을 1년 입어야 하는지 3년 입어야 하는지 예법 논쟁이었던 거죠.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은 지 겨우 20년이 지났을 때 조선의 조정은 상복기간을 두고 수십 년을 싸웠어요. 그 싸움에서 진 신하들은 유배를 가고 목숨을 잃었는데 현실 대신 예법을 선택한 나라의 자화상이었다고 할 수 있죠. 현종의 아들 숙종은 달랐어요. 그는 무서운 왕이었습니다. 신하들을 체스판의 말처럼 다루었는데 남인과 서인을 번갈아 등용하고 내치면서 한쪽이 너무 커지면 반대편으로 뒤집어 버렸어요. 신하들은 언제 내쳐질지 몰라 항상 왕의 눈치를 봐야 했고 숙종은 그 불안을 의도적으로 활용했습니다. 현대식으로 표현하자면 아무도 자기 자리가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하도록 설계한 조직 문화였던 거예요. 그 한가운데 두 여인이 있었습니다. 인현왕후와 장희빈. 숙종은 왕비 인현왕후를 폐위하고 후궁 장희빈을 왕비로 올렸다가 몇 년 뒤 다시 장희빈을 끌어내리고 인현왕후를 복위시켜요. 그리고 인현왕후가 병으로 죽자 장희빈에게 사약을 내립니다. 두 여인의 운명이 뒤집히는 사이 그 여인들을 지지했던 수십 명의 신하들이 함께 죽거나 유배를 갔어요. 숙종은 그 모든 것을 보면서 이용했는데 조선 역사상 가장 영리하고 가장 냉혹한 왕 중 하나였습니다. 광해군은 현실을 택했다가 쫓겨났고 인조는 명분을 택했다가 무릎을 꿇었으며 효종은 복수를 꿈꾸다 끝내 이루지 못했고 숙종은 그 모든 것을 냉혹하게 이용했습니다. 선택이 달랐다면 결말도 달라졌을까요? 광해군이 옳았는지 인조가 틀렸는지 역사는 쉽게 답을 주지 않습니다. 3부에서는 더 처절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버지가 직접 아들을 뒤주에 가두는 날 그게 가능했던 이유가 뭔지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을 켜두세요. 그날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